마치 거센 비바람을 앞둔 폭풍전야처럼 한없이 고요하기만 했다는 그날. 2016년을 이틀 앞두고 단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답니다. 그날 밤 한 남자를 찾아온 낯선 여자. 12월 30일 날 저는 처음 본 여자가 문을 발로 차면서 성폭행범 나와라 악을 쓰더라고요. 술 취해가지고. 느닷없이 집을 찾아온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성구 씨가 자신의 조카를 성폭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성폭행범이 돼버린 남자. 1심에 6년을 선고한다고 저는 몸이 쫙 떨어져 버린 거예요. 끝없는 동굴로 쭉 추락한 기분이더라고요. 하지만 가족들은 이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답니다. 처음엔 모텔이라 그래요. 3월 30일날은 집이라고 해요. 자식도 집 3번, 모텔 2번. 아니 이렇게 수요일 진술이 반복되면 단 한 번은 의심이 가지 않을까요?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을 가진 장애인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정상적이다. 세 딸의 아버지이자 평범했던 한 가족에게 닥친 비극. 그리고 피해자만이 알고 있는 그날의 진실. 말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얘기가 정말 중요해요. 3년 만에 세상에 드러난 성폭행 사건의 전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다는 김성구 씨.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날의 기억을 꺼내고 카메라 앞에 서기까지는 고민이 많았답니다. 이게 지나가다가 뭐 날벼락도 맞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큰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딸이 3명의 아빠인데 장애인 미성자 성폭행이라는 시계를 낱말을 어디다 달고 커야 되잖아요. 평범했던 가정에서 하루아침에 성폭행범이 돼버린 남자. 퇴근해가지고 이제 간단히 씻고 TV 시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로 문을 차고 소라는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어보니까 술 취한 여자가 나 잘못 찾아온 줄 알았죠. 김성구 씨는 사업차 내려온 전라남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했다는데요. 술에 취한 여자가 찾아와 소란을 피우자 성구 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고모죠, 고모. 피해자 고모죠. 8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빌라. 1층에는 김성구 씨가, 바로 윗집인 2층에는 지적장애를 가진 박영희와 고모 내외가 생활했다는데요. 박영희는 사건 당시 18세로 5년 전부터 고모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답니다. 그 전에 그 사람이 윗집에 사신다는 건 저는 몰랐죠. 저는 그날 처음 보신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성구 씨는 성폭행 건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는데요. 피해자가 누구인지 얼굴조차 알지 못했다는 성구 씨. 제 소중법은 2차례 경찰 조사에서도 그는 피해자를 한 번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의 주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피해자 측의 진술에 따르면 김성구 씨는 고모 내외가 일을 나간 틈을 타 열쇠로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왔고 집에서 총 3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그해 겨울에는 집 앞 부근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차에 태운 후 모텔로 데려갔고 총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성폭행을 당한 직후엔 늘 김성구 씨가 돈을 줬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결국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김성구 씨는 징역 6년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1심에서 6년을 받고 2심에서 합의 아니면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합의는 하지 말라고 그랬죠. 내가 우리 가족들이나 딸들한테는. 합의는 인정이죠.
평생의 반려자로서 곁을 지켜온 성구 씨의 아내는 누구보다 1심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1심이 나기 전까지는 나올 줄 알았어요. 알았어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면 새거 입힌다고 백화점에서 옷도 다 사갖고 가고 좋은 데 가서 식사하자고 식당 예약까지 다 강주에 큰 데를 예약해놨는데 6년형이라고 하니까 그때 내 심정은 사람이 피가 마른다는 것을 내가 그때 느꼈어요. 딸들 아무 죄를 안 지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빠 장애인 성폭행이라고 그 능력을 계속 쓰고 살아야 되잖아요. 판결을 받아들이기 힘든 건 세 딸들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이후 가족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데요. 무엇보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는 가족. 네, 반갑습니다. 이건수 교수입니다. 그래서 둘째 딸 지민 씨는 홀로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답니다. 가볼까요? 아버지의 무고를 밝히기 위해 스스로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는 딸. 정말 진범이 있는데 잘못 지목을 했나? 아이가 장애인이라고 하니까 라는 그런 의심만 있었지 저희 아버지가 정말 그런 행위를 했을 거라는 의심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무렵 지민 씨는 이상한 소문 하나를 듣게 됐다는데요. 6년형을 확정받고 이제 이건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걸 느끼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사를 잘했던 역추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피해자가 성폭행에 대한 신고가 여러 번 들어왔었다. 어쩐지 아버지 성구 씨와의 사건과도 많이 닮아 있었다는데요. 내가 가는 방향이 널 태워줄게 타라. 모텔에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하고 돈을 줬다. 사건 레퍼토리가 똑같았어요. 피해자 가족이 이곳으로 이사를 오기 직전에 살던 마을에서도 박영희 양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람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계세요. 아무 관계도 없이 날 엮어갖고 했지. 그러기 싫고 뭐 맞다고 그랬더니 나는 어디가 있는지도 모른다. 가본 적도 없고. 그 애는 나는 아예 몰라. 우리 딸보다 더 어려요. 내 딸이 넷이 있는데. 그런 얘기 들으고 내가 어쩌고 돌고 있어요. 그 일 있기 전에 그럼 어떤 분이셨어요? 그 고모라는 분하고 원주민이 아니라 이사 들어오니까 술 한잔 먹자고 오라고 하기도 오고 그랬어요. 술도 한 잔씩 먹고 그랬는데 뭐 거짓말 탐지기까지 해갖고 나중에 위험이라고. 관계가 없으니까 위험은 없겠죠. 아무 혐의가 없으니까.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는 남자. 그런데 지민 씨가 느낀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답니다. 피고인의 차를 겉모습은 되게 잘해요, 얘가. 근데 안에 내부 모습은 다 틀려요. 왜냐면 한평생 이제 고모부의 차만 타고 고모의 차만 탔기 때문에 피해자 박영희 양의 진술에 따르면 김성구 씨의 차를 타고 모텔로 가던 당시 내비게이션이 차량의 앞유리에 붙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 박영희는 김성구 씨의 차량 내부 구조를 자세히 진술하기도 했다는데요. 사건 당시 김성구 씨가 탔던 차량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진술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올라 왔다는 거잖아요. 진술은. 네, 여기 유리에 붙어있던 TV가 이제 저희 아버지 차량은 단 한 번도 유리에 붙어있는 적이 없었거든요. 김성구 씨의 승용차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은 앞유리가 아닌 매립 형태로 설치가 돼 있었는데요. 또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도 오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목한 모텔이었는데 피해를 당했다고 했던 시점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 인테리어 공사 중이었더라고요. 박영희 양이 성폭행 피해 장소로 지목한 모텔은 사건 당시 영업을 하지 않았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2015년도에 이분 혹시 이렇게 여기 가게에 오신 적 있나요? 사료하는 것이겠죠. 예, 맞아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때는 원래 오픈 안 한 상태였어. 오픈 안 한 상태인데 애써 잤다 해가지고 그런 뭐 사건이 크게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왜 오픈도 안 했는데 여기서 잤다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저희는 간판은 세워놨었죠. 근데 그때는 문도 안 열었는데 왔다 해가지고 또 아니다 했다가 있다 했다 해가지고 또한 피해자는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기도 했다는데요. 처음엔 모텔이라고 그래요. 3월 30일 날은 집이라고 해요. 다시 또 집 3번, 모텔 2번. 아니 이렇게 수요일 진술이 반복되면 단 한 번 의심이 가지 않을까요? 피해자 측은 조사 당시 총 5차례 피해 장소를 번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박영양의 고모가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조카가 피해 장소를 착각했었다는 내용을 알려오기도 했다는데요. 그렇다면 경찰은 수사 당시 이런 정황들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먼저 피해자의 진술 번복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피해자 같은 경우는 지적장애 2급을 가진 6세 아동의 지적 능력을 가진 피해자입니다. 보통 성인의 피해자들도 전체적인 스토리는 똑같은데 아주 세밀한 디테일한 부분은 틀려집니다. 진술이 계속.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스토리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지적 장애를 가진 이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정상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모텔에서 성폭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CCTV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2015년 12월경에 마지막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16년 3월 30일에 가서야 무인텔에도 가서 피해를 당했노라고 추가 진술을 하게 됩니다. CCTV가 거의 저장 기간이 통상적으로는 일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 해서 업주한테 전화를 했더니 영상 보관이 일주일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무인텔에 다시 가서 굳이 CCTV를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김성구 씨에게 마지막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는 12월. 하지만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실을 진술했기 때문에 경찰은 따로 CCTV를 확인하진 않았답니다. 이 바로 입구 통행로 CCTV가 있거든요. 어느 CCTV를 판독을 했어도 저희 아빠가 아니라는 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왜 그거를 전화로 확인했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당시 지미 씨가 모텔 주인을 직접 만나 확인한 CCTV 저장 기간은 약 4개월. 그렇다면 왜 경찰은 CCTV의 저장 기간을 일주일로 알고 있었던 걸까? 우린 당시 운영했던 모텔 주인을 수소문해 이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사건이 있고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운영할 때요. CCTV를 한 어느 정도로 저장을 해 주셨던 거예요? 저희들이 저장을 하면 6개월치인가 될 거예요. 한 번 저장이 되는데 6개월 6개월 하고 밀려나가고 그래요. 전화를 주신 적이 있대요, 경찰 쪽에서. 아, 네. 받았을 거예요. 내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일주일 정도 저장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 일주일밖에 저장이 안 되냐고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런 사건에 휘말리기 싫고 영업에 지장이 있어요. 웬만하면 모든 업소들이 자각을 안 하려고 해요. 그 딸내미가 왔을 때는 하도 사정을 하고 딱 해서 내가 있는 대로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발로 뛰며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말고는 아버지의 무고를 증명할 길이 없었다는 지미 씨.